네, 안녕하세요. 신한금융투자 투자전략부 김상훈입니다. 오늘도 투자 아카데미에서 좀 새로운 주제로서 한번 여러분께 소개드리고자 찾아뵙고요. 오늘은 지지난주 투자 아카데미에서 소개드렸었죠. 대체 자산들에 대해서 계속 3편까지 한번 촬영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고요. 여전히 이제 대체 투자 분석팀의 팀장을 맡고 계신 한세현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뭐 요즘에 사실 대체 자산 좀 정신 없으시죠? 뭐 여러가 많습니다. 네, 에너지, 인프라,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그 백을 담당하고 있는 대체 자산들에 대한 궁금증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부각됐었던 그렇죠. 예. 자산인 것 같아요.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실 겁니다. 근데 부장님, 디지털 자산이 뭔가요? 디지털 자산은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 자산에 요즘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흔히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나오고 있는 이제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이제 그 뒷부분에 나오고 있는 이제 통신 타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해저 광 케이블 이런 데 이제 주로 이제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앞에 두 개, 데이터 센터하고 이제 통신 타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그런 이유는 아마도 이제 일반 고객분들이 이제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경로, 뭐 흔히들 말하는 이제 뭐 이 리츠 같은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게 이제 앞에 두 가지로 이제 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두 가지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먼저 네. 데이터 센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센터 먼저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상훈 부장님 그 자녀분들 있으시죠? 네, 있죠. 예, 아들만 키우고 계시죠? 게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슬슬 하려고 네. 해요. 네. 게임 많이 하는 이제 이 자녀분들을 키우고 계신 분들은 데이터 센터에 굉장히 사실 익숙한 그런 자산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애도 게임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외국계 게임을 많이 하는 것 같은 경우는 게임을 이제 진행 중에도 또 게임을 한 판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 저장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이터 센터 그런 서버들이 대부분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한 판 하고 난 다음에 약간 세이브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걸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최근에 이제 실내 활동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원래 이제 청소년들은 게임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굉장히 데이터 수요가 많아지고 이 데이터들을 처리하고 저장하고 연산하는 데이터 센터 수요가 이 같이 동반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 투자 개념으로 일단 바라본다면은 비전통 상업용 부동산 투자 선호도를 일단 투자들을 조사를 해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이 기숙사나 뭐 실버주택, 헬스케어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유독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선호도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트래픽,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자체 수요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트래픽이나 뭐 아니면은 관련된 회사들, 이를테면 뭐 페이스북 같은 그런 데들의 데이터 센터 건설 추이 같은 걸 보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일단 물리적인 자산을 이제 부르는 명칭이지만은 사업 모델이 굉장히 다양한 사업 모델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일단 콜로케이션하고 이제 클라우드라는 용어에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콜로케이션은 일반적으로 투자 대상인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상업용 데이터 센터를 대부분 이제 콜로케이션 자산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상면 공간이라고 부르는 와이트 스페이스를 임대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콜로케이션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아야스, 뭐 파스, 사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이제 부르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서버 이 자체의 솔루션을 이제 이용하는, 그러니까 솔루션 자체를 이렇게 제공하는 이런 클라우드 환경을 이제 보통 요즘 최근에 클라우드라고 많이 부르고 있죠. 최근에 이제 이런 사업 모델들이 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이유는 이 클라우드 사업들이 굉장히 좀 많이 부밍하고 이제 커지면서 클라우드 회사들이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시장에 자기의 이제 이 시장을 이제 확장하는 그런 국면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버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콜로케이션 자산에 입주를 하는, 그러니까 임차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게 최근의 시장 상황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따라서 콜로케이션 자산의 임차 고객 중에 상당수, 그러니까 대형 고객들은 이제 클라우드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 형태로 보게 되면은 보통 크게 이제 홀세일 자산, 리테일 자산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홀세일 자산은 대규모 임차 고객을 위한 맞춤형 설계, 장기 이 리스 계약 이런 것들을 유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리테일은 반대로
다양한 임차인에 대해서 짧은 텀으로 이제 이 임대를 해주는 이런 이제 형태의 이 데이터 센터 계약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리테일, 홀세일 이렇게 좀 구분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간에 최근에 어떤 트렌드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떨까요? 네. 데이터 센터 시장은 아직 뭐 초기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리테일, 홀세일 이렇게 어느 정도 나눠진 상태에서 리테일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뭐 홀세일을 전문하는 회사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네. 최근의 트렌드는 홀세일을 하던 기업들도 리테일 쪽의 자산 개발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게 최근의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이 계속 커지고 데이터 시장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임차 고객의 베이스가 커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넓어지는군요. 시장을 좀 더 넓게 좀 확산하고 좀 마켓쉐어를 넓히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리테일 쪽의 자산들을 더 많이 짓는 게 좀 이득인 측면이 있고 아무래도 이건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홀세일보다는 리테일 자산이 리스크가 좀 더 크기 때문에 수익률이 조금 더 나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럼 자세하게 그 자산들 구성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먼저 뭐 보기 편하시게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요거 하나 이제 데이터 센터 자산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나눠져 있죠. 1층에 뭐 각종 이제 서베일런스, 그러니까 뭐 보안 관련된 혹은 이제 뭐 유틸리티 관련된 시설들이 있고 3층에 있는 1, 2, 3, 4, 5 이렇게 표시인데 이 부분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상명 공간, 그러니까 임대를 해주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 공간에 임차인들 아까 말씀드린 뭐 클라우드 회사나 이런 데들이 자기 이제 서버나 스토리지를 여기 입주시켜 가지고 사용하는 이런 공간이 되겠죠. 지금 그림에 이제 4층에 보면은 이제 이 인력들이 이제 사무를 하는 그런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런 이 콜로케이션 자산이라는 거는 요런 이제 상명 공간을 임대하는 서비스를 콜로케이션 자산이다 이렇게 부르실 수 있고요. 요런 이런 이제 보편적인 뭐 이런 형태를 이제 이 데이터 센터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일단 부지에 따라서 이렇게 고층으로 올라가는 그런 자산들도 있고 혹은 이게 저층으로 깔리는 이런 형태도 있고 형태는 다양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대체 데이터 센터 하면은 이제 콜로케이션으로 생각을 하면 콜로케이션으로 되겠네요. 통칭한다 이렇게 통칭한다. 보실 수 있겠죠. 네. 전기가 엄청 많이 들어갈 것 그렇죠. 같은데. 예, 지금 보시는 이제 부분에 전력 공급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 자산의 이제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데이터 센터 이 서버하고 스토리지를 이제 많이 집약시켜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열이 많이 발생을 하고 이 열을 또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 설비들이 또 이제 들어가는 게 이 자산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산 자원 자체에서 쓰는 전기, 그 다음에 냉각 설비에서 쓰는 전기가 더해져서 굉장히 많은 다량의 전력 소비를 하는 게 이 데이터 센터 자산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전기를 쓰는 이제 각종 용도가 뭐 전산 자원, 그 다음에 뭐 볼티지 레귤레이션, 뭐 파워 서플라이 등등등, 뭐 룸 쿨링, 뭐 다양한 부분에 이제 전기가 사용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전기가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산 자원 구동, 그 다음에 냉각 이 두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렇다 보니까 이제 이 데이터 센터 자산에서는 PUE라는 지수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자산이 전력 사용의 효율이 높냐, 뭐 이런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흔히 그림에서 보시는 것 중에 A분의 B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분의 B니까는 이게 이 분자가 좀 더 큰, 그래서 뭐 1.x 정도로 표시되는 이런 수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A분의 B니까 A가 클수록 효율적인 자산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최신 자산일수록 1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1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좀 비효율적인 혹은 노후 자산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용, 그러니까 투자비하고 이제 운영비가 어떻게 들어가냐 잠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전력 다소비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짓는 데 있어서도 건설 투자에 있어서도 전력 시스템 관련된 비용이 40%, 3분의 1을 넘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운영 단계에 있어서 운영비를 이제 따져보더라도 한 40%의 비용이 전기값으로 이제 들어가는 굉장히 사실상 전력 사업하고 굉장히 이제 전기 먹는 하마네요. 전기 먹는 하마다 전력 사업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산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자산이 인프라냐 부동산이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굉장히 부동산적인 측면, 그다음에 인프라적인 측면을 같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자산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티어급 한번 보시죠. 보통 이 데이터 센터 자산은 이제 티어를 1, 2, 3, 4 이렇게 4개 티어로 구분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투자자들의 투자 대상이 되는 그런
콜로케이션 자산은 보통 티어 3급으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티어 3급이라는 거는 보통 티어급을 나누는 가장 이제 이 간단한 기준이라면은 연간 가용률, 그러니까 다운타임입니다. 1년에 얼마나 다운타임을 허용하냐, 뭐 이건데요. 결국 티어 3라는 거는 1년에 1.6시간까지 다운타임을 허용하는, 그러니까 상시 가동성이 가용성이 유지가 돼야 되는 이런 자산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위한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냉각 공급원하고 이 전력 공급원을 복수로, 그러니까 두 개씩 이제 이 설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끊어지더라도 네. 바로 즉시 이제 다른 쪽에서 이제 예비 공급이 되게끔 이런 것들을 이제 특징적으로 가져가는 게 티어 3급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이게 있습니다. 복수로 가져가려면 그 해당 부지도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이 DC 자산들의 어떤 부지의 제한적인 거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이 티어 3급으로 가게 되려면은 전기나 아니면 수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복수로 그렇죠. 이제 공급을 네.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부지가 굉장히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전기 같은 경우는 인근에 연결 가능한 변전소가 최소한 2개 이상 돼야지 가능한 거죠. 예. 왜냐하면 같은 이 변전소에서 2개를 끌어오는 건 의미가 없죠. 그 다운돼 버리면 2개가 아닌 의미가 거니까.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부지가 상당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또 지금 시장의 커짐에 따라서 좀 더 이 환경이 우월한 부지는 이미 이 자산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점점 부지가 부족해지고 점점 외곽으로 나가고 이런 이제 환경에 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참 복잡하네요. 자, 데이터 시장 잠깐 언급을 이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데이터 센터의 수요 자체가 데이터 시장의 성장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죠. 데이터 시장 뭐 이미 많은 분들이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트래픽이 많이 빨리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트래픽만 보더라도 최근에 뭐 웬만한 가정에서는 다 스트리밍 비디오를 보고 계시죠. 그런 것들이 다 인터넷망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1년에 30% 이상씩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 피부로 느끼고 이제 계실 텐데 그 이외에도 사실 데이터 시장의 성장을 가장 크게 드라이빙하는 요인은 M2M 기기들입니다. M2M이라는 건 이제 머신 투 머신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IoT 뭐 이런 것들이죠. 사람이 직접 개입을 하지 않더라도 기계와 기계 사이에 통신을 하는 이런 이 수요들이 요즘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기인한 수요가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 해상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요. 보통 가정용으로서는 HD급의 TV, 이런 TV로 스트리밍 이제 영화를 본다라고 했을 때 3시간을 보게 되면은 일반적인 평균적인 가정에서 하루 왼종일 쓰는 데이터 수요만큼의 육박하는 데이터가 오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있는 게 점점 더 많은 양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커넥티드 X 기술 얘기도 최근에 이런 부분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커넥티드 X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M2M의 일종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항상 어딘가에 연결되어 있는 상황을 커넥티드 X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커넥티드 홈, 커넥티드 카, 뭐 다양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붙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기술 발달에 의한 데이터 수요를 따져본다면은 이 좌측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VR, 뭐 HD VR, 고해상도 VR 쪽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 수요를 발생시킬 것이다라는 게 최근의 통계 결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트렌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몇 가지 트렌드가 있는데요, 시장에. 일단 오프레미스화 하고 있는 게 최근에 전산 환경이지만 이 중에서도 클라우드로 가고 있는 게 가장 주요한 트렌드다라고 보실 수 있죠. 오프레미스는 이제 이 데이터 센터에 전산 장비를 입주를 해서 원격으로 이제 액세스를 하는 이런 환경을 좌측 그림처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클라우드라는 거는 이 전산 장비들을 이제 공유로 하는 환경으로 바뀌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환경이 되게 되면은 결국 이 순수하게 데이터 센터를 임대해주는 콜로케이션 자산하고 이런 환경을 주도하는 클라우드 기업들하고 이제 경쟁이나 혹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경쟁 시장에서 어떤 이 요인으로 작용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 보시게 될 그런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엣지 컴퓨팅이 증가한다는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이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는 데이터 센터와 이제 데이터 통신을 주고받는 데 있어서 큰 이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커넥티드 카를 예를 들어 본다면은 뭐 흔한 이제 이 사례가 자율주행 같은 것들이 되겠죠. 자율주행하게 되면 차가 주행을 하면서 주행과 동시에 데이터를 송신을 해서
연산한 결과값을 받아서 또 주행에 반영을 해야 되는 굉장히 지연 시간이 빨라야 되는 이런 환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연 시간이 늦어지게 되면 이게 바로 사고나 위험으로 노출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심축에 있는 데이터 센터보다는 이 도심 지역에 이 커넥션이 이루어지는 짧은 지역에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들이 요즘 수요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에지 컴퓨팅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 수요가 엄청 많아지겠네요. 앞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예, 없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엣지 컴퓨팅에 이제 기인하는 이제 데이터 센터들은 도심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부지가 제한적이고 땅값이 굉장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높고 가격이 높은 데 비해서 또 자산 가격도 높아지는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이 코어에 있는 이제 외곽에 있는 데이터 센터하고 좀 차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하이퍼스케일입니다. 하이퍼스케일은 보통 대형 그 임차 고객을 하이퍼스케일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흔히 대형 부동산 컨설팅 회사들이 얘기하기로는 5메가와트 이상의 그런 대형 수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임차 고객들을 이제 이 하이퍼스케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좌측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대형 수요를 가지고 가는 하이퍼스케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최근 또 시장 환경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부분의 연장선상인데 전력 공급이 굉장히 전력 수요가 굉장히 많은 자산이기 때문에 전력 공급 그다음에 소비를 얼마나 효율을 늘릴 것인가 더 나아가서 ESG 트렌드나 앞으로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활용할 것인가가 또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부차적으로 말씀을 좀 더 드리겠는데요. 연결성 서비스, 커넥티비티 서비스라고 부르는데 이런 이 수요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게 최근에 튼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 좌측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넓은 부지에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이제 지어진 이런 깔끔한 건물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건물은 흔히 많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부동산에서 많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오피스 부동산으로 보실 수가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근데 이 건물은 뉴욕의 한가운데 맨하탄에 들어가 있는 건물인데요. 이 건물이 데이터 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상당히 외형상으로 특이하죠.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이 건물의 지하에 1900년대 초반부터 이제 건설된 서유럽과 뉴욕을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의 이 종단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저 케이블하고 뉴욕의 인터넷망이 만나는 지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앞에서 말씀드린 엣지 자산의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명 데이터 센터 이런 고밀도 콜로케이션 자산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자산들이 늘어날 수 있는 이유는 이 뉴욕이라는 그런 특징, 그러니까 굉장히 밀집된 네트워크에 굉장히 다양한 수요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이 몰려 있는 이런 환경들이 이제 맞물려 있는 이런 결과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럼 방금 그런 데는 전기 같은 거는 어떻게? 전기도 대도시 주변에 네. 발전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아하. 대도시들이 전력 소비 자체가 네, 많다 네, 보니까. 네. 근데 피할 수 없는 것은 이런 부분들의 부지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니까 비싸다. 자산 가격 자체가 굉장히 높고 네. 비싸고 이제 이 수익률도 높은 이런 자산이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연결성 서비스가 이제 핵심적인 그런 테마로 요즘 다뤄지고 있는 이유는 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이 지연 시간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그러겠네요. 이런 데이터 센터 자산 내에 바로 직접적으로 클라우드 서버하고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클라우드 온 램프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런 클라우드 온 램프를 제공할 수 있는 자산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클라우드 환경으로 계속 이제 이 진화를 하다 보니까 점점 많은 임차 고객들이 클라우드 환경에 직접적으로 접속을 할 수 있는 레이턴시를 지연 시간을 낮출 수 있는 환경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산들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임차 고객들이 많고 그 다음에 데이터 시장의 특징 자체가 이 데이터라는 게 혼자서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가 아니죠. 이를테면은 저희가 포털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검색 결과에 따라서 이 자기가 원하는 사이트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데이터라는 게 서로 만나고 결합되고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생기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끼리 같이 하나의 데이터 센터에 입주했을 때 시너지가 커진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연결성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밸류에이션, 자산 가격 측면에서도 연결성 서비스 매출 비중이 높은 그런 기업들이 좀 더 많이 이 가격을 받는 이런 현상들을 보실 수 있고요. 이런 현상들은 이런 자산 가격 차별화에 미치는 연결성 서비스의 영향은 앞으로도 좀 더 확대될 거다. 이런 시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트렌드는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전력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전력을 굉장히 많이 소비하고 또 최근에 ESG, 뭐 신재생에너지 이런 트렌드를 이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사용하는 전력에 대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제도적, 자발적 규제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규제들이 이 작년, 올해 계속 신설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 실제로는 또 이런 자산들이 많이 설치가 되고 있는 싱가포르나 암스테르담 같은 지역들은 이 설치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산들이 설치가 됨에 따라서 이 전기를 전기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전기 공급의 안정성이 빠른 속도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탄소 전력 공급이 얼마나 원활하냐 이런 부분들도 핵심적인 평가 요소가 될 가능성이 앞으로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몬트리올 굉장히 재밌는 거는 몬트리올의 전력 공급은 95% 이상 거의 100% 가까이가 풍력하고 수력입니다.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 이 토론토 같은 지역도 원자력, 수력, 풍력 이런 부분들에 의한 전력 공급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북미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트렌드로 봤을 때는 캐나다 지역의 자산들이 상당히 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까지도 결국은 ESG 개념에서의 투자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그 상당히 많이 고려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 네네.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두 번째로 말씀 주신다는 이제 통신 타워. 타워입니다. 결국은 예. 클라우드로 가니까 통신도도 중요해지는 통신 상황일 이제 건데. 모바일 이제 뭐 모든 게 사실 모바일 환경이죠. 그렇죠. 예, 네. 요즘 뭐 모바일 요금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환경에 이제 이 통신 타워가 빠질 수 없죠. 이제 네. 이 결국 이제 신호를 쏘고 받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시설이 되기 때문에 통신 타워 한번 네. 보시겠습니다. 이 통신 타워 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흔히 외곽에 나가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도심 지역에는 이런 타워보다는 건물에 부착된 설비들이 많은데 일단 이런 타워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흔히 통신 타워는 패시브 컴포넌트하고 액티브 컴포넌트로 흔히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달려 있는 회색 부분이 되겠는데요. 주로 이제 안테나나 통신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액티브 컴포넌트라고 해가지고 흔히 MNO라고 부르죠. 이 모바일 네트워크 오퍼레이터에서 이제 통신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통신 사업자가 직접 이제 소유를 하는 반면에 패시브 컴포넌트라고 부르는 이 타워나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나 이런 인프라스트럭처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통신 타워 사업자가 이제 소유를 하고 임대를 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 이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밌는 부분은 이제 계약을 이제 보시면은요. 이제 임대차니까 임대차 계약이 있겠죠. 네. 여기 이제 예시로 들어놓은 부분에 보시면 벤트지나 셀닉스나 유니티 같은 경우는 유럽이고 나머지 이제 미국하고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은 유럽 쪽이 아무래도 조금 더 좀 이렇게 경직된 혹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안정성이 있는 그런 임대차 계약을 맺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도 좀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1년간 임차비 이제 증가율이 되겠죠. 그다음에 플로어도 바닥도 이제 있는 상황이고요. 앵커 테넌트에 대한 할인도 어느 정도 좀 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재미있는 부분은 앵커 테넌트 할인이나 이제 리스트리드 사이트라 그래가지고 사이트를 좀 제한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수의 이런 이제 타워 회사나 타워 비즈니스가 과거에 이 MNO, 그러니까 통신 사업자의 자산이었거나 통신 사업자의 자회사 혹은 통신 사업자와 제휴를 갖고 있는 이런 자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고객들한테 임차를 줌에 있어서 본원에, 그러니까는 기존 고객 혹은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고객에게 조금 더 이득을 주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 합리적이네요. 재밌는 부분입니다. 예. 나도 쓰고 남도 쓰기 네. 때문이죠. 예. 데이터 마찬가지로 이제 이 통신 타워도 데이터 수요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특히 모바일 부분의 성장이 이런 자산의 수요를 이제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재미있는 부분은 이 통신 타워에 대한 투자가 최근에 굉장히 빨리 늘어나는 게 5G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5G가 4G보다 속도가 굉장히 빠른 통신망이라는 거는 이미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속도가 빠른 데 불구하고 그 반면에 이 결점은 속도를 빨리 하다 보니까 훨씬 이 혼선 아하.
이 다른 이제 이 전파와의 간섭에 굉장히 취약한 이런 게 5G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의 구성원은 셀, 그러니까 통신망 하나하나가 이제 셀 단위로 이제 구성을 하죠. 셀이 좀 더 작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게 5G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셀이 작아지다 보니까 자연히 타워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타워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G 보시면은요, 뭐 속도 측면에서 봤으면은 뭐 10배에서 뭐 100배까지 빨라지기는 뭐 획기적인 그런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 타워의 수요가 빨리 늘어나고 있는 부분을 리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재밌는 부분은 이 통신 타워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옛날에는 이제 MNO, 그러니까는 이 통신 회사들, 통신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던 자산이라는 겁니다. 근데 통신 사업자들이 자산을 가지고 있다가 이 부분들이 굉장히 자산 규모가 빨리 성장을 하고, 하지만은 이 본업인 통신 서비스하고는 어느 정도 약간 좀 유리가 돼 있는 분야다 보니까 이거를 분할을 한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서 그림에서 보시는 인디펜던트 타워코, 흔히 타워코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네. 이런 타워 회사들이 많이 리츠들이 생기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인디펜던트 타워코들이 점점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최근의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시장이 3분할돼 있는 게 완전히 독립적인 타워코가 한 43% 정도, 그 다음에 MNO가 아직 가지고 있는 타워들이 한 25% 정도, 그 다음에 MNO가 일부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일부 좀 이렇게 제휴를 하고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캡티브 자산이 한 32%에서 거의 3분의 1 구도인데, 이 인디펜던트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구도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이게 인디펜던트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늘어날 걸로 봤는데 지금 봐도 상당히 거의 많이 늘어나고 40%네요. 예. 이게 유럽이니까 아시아는 아무래도 이제 사업자들이 그렇겠죠.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네, 많고요. 네, 네. 아시아도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런 형태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지역적으로 국가별로보다 약간 좀 사뭇 좀 다릅니다. 그러네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가 인디펜던트 타워커 비중이 거의 100%고요. 네. 다른 나라들은 뭐 이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좀 많은 나라들도 많은 걸 보실 수가 있죠. 재밌는 현상입니다. 재밌네요. 예. 이 지역별로 혹은 회사별로 약간 좀 다른 모양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테넌시 비율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산 수도 늘어나고 테넌시 비율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한다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이 테넌시 비율이라는 거는 이 통신 타워의 기본적인 특징에 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통신 타워라는 게 이제 타워에 안테나를 설치하는 게 기본적인 구조다 보니까 타워 하나에 안테나를 여러 개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워 하나를 임대를 해주는데 타워 이 안테나를 뭐 3개, 4개씩 달아가지고 매출을 늘릴 수 있다는 부분이 통신 타워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타워 하나에 몇 개의 고객에게 이 안테나를 임대를 줄 수 있냐를 이제 보통 이제 테넌시 비율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기술적으로 불편한 뭐 서로 방해하거나 그런 네. 거는 좀 없나 보죠. 없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그래요? 한 뭐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테넌시 비율이 대략 밑에 이제 가운데 밑에 그림이 되겠는데요. 네. 대략 한 2.5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거를 어허. 올라갈 이제 이 전망인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이 타워 하나에 최소한 한 3개 통신사의 안테나를 이제 붙여서 임대를 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가고 있다. 이렇게. 하긴 뭐 저희 등산 가고 그러면은 이제 네. 주변에 여러 개가 붙어 안테나가 많이 붙어 있죠. 네. 예. 거기 한 2개, 3개 정도 회사에 안테나가 붙어 있다고 그렇죠. 보시면 되겠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테넌시를 늘리면서 이제 타워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수익성의 포텐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러네요. 그 반면에 통신회사 입장에서는 액티브 셰어링이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통신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확장되면서 타워코에 들어가는 임차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늘죠.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통신사 입장에서는 자, 통신사 A, B가 이제 협약을 맺어서 우리 타워를 같이 씁시다. 같이 하자. 안테나를 공유합시다. 이렇게 되면은 이 타워코에 들어가는 임차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앞으로 이제 업황에 있어서 하나의 명과 암적인 존재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기술 산업이다 보니까 좀 변동성이 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은 이제 스몰셀이라고 하는데요. 스몰셀이라고 부분은 타워 이외에 도심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이 건축물들이 많기 때문에 건축물 내부나 실내나 아니면 건축물에 부착할 수 있는 조금 더 작은 형태의 그런 뭐 타워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스몰셀들이 최근에 많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숫자고, 그런 부분들이 이런 타워코들의 신규 이제 비즈니스로서 좀 이 신시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딜 흐름 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7년, 18년 이후에 급격하게 이 투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북미나 유럽이 지금 먼저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 아시아도 이 뒤이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데이터 센터, 통신 타워 좀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데이터 센터랑 통신 타워 두 개 카테고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주셨어요. 듣다 보니까 우리가 바로 옆에 있는 것들이었네요. 매일매일 그렇죠? 사용하는 자산들. 네네네. 대체 자산의 그 투자 대상으로서도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나 앞으로의 성장 궤도 이런 것들 같이 좀 짚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대체 자산의 두 번째였죠. 전에는 인프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아마 다다음 주쯤 찾아뵙게 될 텐데요. 그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